올해 국내 증시를 상고하저라 전망했던 증권사들이 코스피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자 슬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대표적 소유 분산기업 KT와 포스코가 대표 선임에 정권의 입김이 강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대표가 선출될 수 있도록 정당한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초부터 택배비가 줄줄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롯데 글로벌로직스가 직선거리에 비례해 추가 택배비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업계 반응이 엇갈립니다. 울타리 밖에 있던 토큰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최근 조각 투자 열풍이 불며 정부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것인데요. 이슈 플러스에서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증권사들은 올해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 상고하저일 것이라 내다봤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코스피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자 증권사들은 스리슬쩍 코스피가 상저하고가 될 것이라 말을 바꾸고 있죠. 개인들의 피해도 피해지만 증권사의 신뢰 하락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이럴 효과는 없다던 증권가의 예상과 달리 코스피는 올해 들어 2236선에서 2450선으로 무려 10% 가까이 뛰었습니다. 특히 SK증권은 올해 코스피 상단을 2450선으로 제시했지만 이미 상단을 넘겼습니다. 하나증권과 현대차증권도 코스피 최상단을 각각 2550선, 2570선으로 잡았는데 코스피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다 하반기 상승세가 본격화되면 이 예상도 빗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증권가의 틀린 분석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상반기 코스피가 부진할 것이란 증권사의 전망에 개인 투자자들은 인버스와 곧버스 ETF에 9,300억 원 순매수했기 때문입니다. 인버스와 곧버스 모두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것으로 지수가 떨어질 때 수익률이 오르는 상품입니다. 올해 코스피가 우상향하며 결국 곧버스는 16.23% 급락했습니다. 사실 증권사의 전망이 틀린 건 한두 번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말 증권사들은 2022년 코스피에 대한 예상 밴드로 2610에서 3600선을 제시했지만 작년 코스피의 상단은 2989선이었습니다. 전망치와 비교해 무려 17%의 괴리가 있는 수치입니다. 이에 신영증권은 2022년 나의 실수 리포트를 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리포트가 화제가 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증권사 내에서 반성하는 문화가 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들의 전망은 틀릴 수 있습니다. 다만 틀린 분석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은 채 새로운 장밋빛 미래만 제시하는 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오너가 없이 소유가 분산된 기업을 소유 분산 기업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KT와 포스코가 있겠죠. 기업의 경영 향방을 결정하는 회장 결정에 전문성보다 정권의 입김이 더욱 강한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소유 분산 기업들의 회장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T와 포스코는 국민연금이 각각 9.9%, 8.5%의 주식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대 주주입니다. 이들 기업은 민영화 이후 정권에 따라 회장도 해당 친정부 인사로 바뀌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문제는 주인 없는 기업은 오너가 없기 때문에 경영 악화 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 선임에 더욱 촉각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강화로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임명과 셀프 연임을 막아 기업 가치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전문성을 갖춘 대표가 선출될 수 있도록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실력을 갖추는 그런 사람이 저는 임명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주주 총회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많은 다수가 참여한 총회라든가 그런 회의체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갖춘 그런 방향으로 선출해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임기가 2024년 3월까지 예정돼 있지만 일부에선 전 정부 시절 선출된 인사라 정권이 바뀐 지금 임기를 채우지 못할 거란 의견이 나옵니다. KT는 구현모 회장이 단독으로 최종 CEO 후보에 오른 상황이지만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에 가담한 점 등으로 국민연금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3월 열리는 주총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금융지주의 새 회장으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낙점되며 주요 금융지주의 수장 교체는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 압박은 앞으로도 여전할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한데요. 왜 그런 것인지 김수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연임이 유력했던 금융지주 최고 경영자들이 모두 용퇴를 선택하면서 수장들이 전원 교체됐습니다. 지난 3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새 수장으로 맞은 우리금융을 비롯해 신한금융, NH농협금융, BNK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 CEO들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이로써 관행처럼 이어지던 금융 CEO의 연임 공식은 깨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 11월 회장 임기가 끝나는 KB금융지주도 이 같은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는 지난해 연말부터 금융당국이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금융당국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개선을 내세워 금융회사에 대한 압박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 이사회 감시 기능을 점검하고 이들과 정기면담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배구조 개선을 본격 예고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에는 사회이사도 주요 대상입니다. 이 원장은 최근 몇 차례 거수기 사회이사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는데 지금까지 발언을 고려하면 사회이사 연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입니다. 주요 금융지주사의 경우 오는 3월 사회이사 70%가 임기를 마칩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상당수가 물갈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 감독당국에서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고요. 셀프 연임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회이사 지적이 금융지주 회장 인사 개입에 이은 또 다른 외압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사회이사 교체에 관료 출신 친정부 인사들이 대거 등장할 것이라는 시각도 확산되면서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관치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연초부터 국내 주요 택배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롯데 글로벌로직스가 택배업계에선 처음으로 직선거리에 비례해 추가 택배비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로젠 택배가 다음 달부터 택배 가격을 평균 2%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들어 국내 택배업체 1, 2, 3, 4위의 택배비가 모두 올랐습니다. CJ 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올해부터 택배 요금을 각각 평균 5.3%, 3%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롯데 글로벌로지스, 롯데택배는 다음 달 6일부터 기업 간 택배 요금만 최대 17.85% 올리기로 했습니다. 기업 간 택배는 통상 의류업체 창고에서 유통업체로 납품되는 물량으로 전체 롯데택배 물류의 5% 수준입니다. 롯데택배는 기업에서 소비자로 전달하는 택배 요금은 별도 인상하지 않았지만 요율, 거리병산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율, 거리병산제는 기본 요금을 책정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거리별로 150km 초과 시 50원, 200km 초과 시 100원, 250km 초과 시 150원을 추가합니다. 150km 거리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실상 택배 단가 인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거리에 비례해 추가적으로 배달비를 부과하는 방식은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엔 흔히 볼 수 있지만 택배업계에선 첫 시도입니다.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거리가 멀수록 비용을 더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과 고물가 속 소비자 부담 증가는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물건의 그 하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리라든지 이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 요금 결정 요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리가 멀면은 더 할증료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지금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랐잖아요. 소비자로 하여금 택배비가 인상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어떤 제도의 변화는 오히려 공급자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업계 특성상 특정 제도가 도입되면 다른 업체들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거리 비례제의 첫 신호탄을 울린 롯데택배의 신중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요구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제도권 안에서 토큰 증권 발행을 전면 허용키로 했습니다. 최근에 조각투자 열풍으로 다양한 디지털 자산 플랫폼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자 법적 테두리 안으로 집어넣고 투자자들을 좀 보호하겠다는 거겠죠. 자, 증권 토큰 어렵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증권부의 김혜영 기자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토큰 증권 토큰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토큰 증권 시큐어리티 토큰이라고 해서 ST라고 불립니다. 예. 이 블록체인 등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발행한 증권을 뜻하는데요. 증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암호화폐와는 명확히 좀 구분이 됩니다. 유형이나 무형 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한 뒤에 이를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건데요. 기존에는 증권화된 토큰, 증권형 토큰 등 다양하게 불려왔는데 이번에 금융위가 정식 명칭을 토큰 증권으로 명명하게 됐습니다. 사실 개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저희 조금 더 쉽게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조각 투자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젊은 층 사이에서 굉장히 투자 열풍이 불었었죠. 한우라거나 대형 빌딩, 혹은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원, 또 유명한 화가의 미술 작품 등 다 특정 자산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서 나눠서 쪼개서 이제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수익금을 또 나눠서 갖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조각 투자를 우리가 토큰 증권으로 보면 되는데요. 금융위에서는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토큰 증권을 내년에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실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각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그렇다면 네. 토큰 증권을 앞으로는 이제 거래할 수 있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토큰 증권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빌딩 혹은 1000만 원짜리 미술품을 토큰화해서 10만 원, 10,000원, 1,000원 단위로 쪼개서 투자할 수가 있는 건데요. 기존에는 제도권 밖에 있었던 이 토큰 증권 시장이 이번 금융위의 방침으로 제도권 안으로 편입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보호는 조금 더 강화되고 또 시장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각 투자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마련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개념적인 것들을 이제 개괄적으로 좀 들어봤고요. 그러면 발행 주체가 있을 거고 거래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이것도 굉장히 다채롭게 이용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네, 일단은 토큰 증권은 발행과 유통 두 가지가 철저하게 분리가 됩니다. 저희가 이 발행 부분부터 좀 볼까요? 발행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본금 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게 된 발행인이라면 토큰을 직접 발행하고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정 요건에 미달하는 발행인이라면 기존에 우리가 전자증권을 증권사를 통해서 발행을 했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해서 토큰 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고 바로 이 발행인 계좌관리기간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좀 신설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통입니다. 유통은 장외거래 중개업을 신설해서 이용이 되는데 소규모의 다양한 토큰 증권이 복수의 장외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토큰 증권을 대규모로 유통할 수 있도록 상장시장인 KRX 디지털 자산 증권 시장을 시범적으로 개설해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들어간 건데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상화폐랑 이게 뭐가 달라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고요. 코인처럼 좀 불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우려는 지금 안 나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토큰 증권 여러분 이름에서도 명명이 됐듯이 증권입니다. 증권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와는 구별이 좀 된다라고 보셔야 하는 건데요. 증권 보유자는 발행자를 대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 발행자는 이를 이행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테두리 안으로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루나나 이런 테라 사태를 좀 겹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정보가 조금 불균형되고 또한 특히나 이 불공정 거래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던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려가 좀 될 수 있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과는 엄연히 다르다. 증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그리고 국회에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통해서 비트코인 등 이런 가상자산을 조금 제재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를 조금 지켜보시면 가상화폐 부분도 함께 들여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증권사들이 제일 반기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먹을거리로 지금 점 찍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네, 맞습니다. 증권시장 지금 토큰 시장 개화기에 발맞춰서 가장 발빠르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이 증권업계입니다. 지금 수익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신사업의 창구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데요. 증권사가 뛰어들 수 있는 토큰 증권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 수수료를 냈듯이 증권사들이 이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토큰 증권의 수수료를 좀 받을 수 있는 수입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발행과 상장, 유통들입니다. 이 부분은 기업 공개, IPO를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텐데 토큰 증권을 상장하고 발행하는 데 있어서의 자문료라거나 이런 수익 구조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증권사들은 발빠르게 준비에 나섰는데요. 블록체인 전문 기업과 제휴를 맺는다거나 아니면 조직 내부에 관련 TF를 신설하면서 토큰 증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발빠른 채비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제 생소한 내용이죠. 토큰 증권에 대해서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오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가 일부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 또 금품 요구 등 불법적 행위를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며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 근절의 뜻을 모았습니다. 그 현장에 서청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원사들은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을 상대로 자기 조합원 채용을 강요, 노조 전임비 및 타워크레인 원래비 등 금품까지 요구하면서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불법행위는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 분양가 상승은 물론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건설 현장 안전을 방해해 사고 위험마저 증가시킨다며 더 이상 국민을 볼모로 행패를 부리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전 현장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그 피해 금액이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끝까지 뿌리 뽑도록 다 같이 할 겁니다. 행동할 겁니다. 예. 이번 걸기대회는 지난 1일 개최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전국을 대표하는 건설인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결의서에는 노조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 상식적인 법치가 건설 현장에 자리 잡는 그날까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 불법행위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용노동부와 경찰, 법무부, 공정위 그리고 대통령까지 직접 관심 가지고 힘을 실어주실 것이고 국토부 장관이 앞장선다며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주차가 월드 투어링카컵에서 드라이버와 팀 부문의 동반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제조사가 직접 출전하지 않고 경주차를 구매한 프로팀이 출전하는 대회라 드라이버의 운전 실력뿐만 아니라 차량의 우수성이 빛났던 경기였다고 하는데요. 박세아 기자가 우승의 주역들을 만나봤습니다.
모터 스포츠카가 속도감 있는 코너링을 선보이며 힘있게 질주합니다. 2022 월드 투어링 카컵에서 최종 우승을 기록한 엘렌트라 NTCR의 레이싱 모습입니다. WTCR은 1년간 전 세계에서 20차례 레이스를 펼쳐 드라이버와 팀 부문 챔피언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2022 WTCR에서 현대차는 서킷 경주차 엘란트라 NTCR로 참여해 드라이버와 팀 부문에서 모두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드라이버 챔피언 미켈 아즈코나는 현대차 본사에서 열린 WTCR 월드 챔피언 Q&A 세션에서 엘렌트라 NTCR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The first impression I had is that the car was very good on the high speed areas. The downforce the car has on this kind of corner is very huge, and then you can carry a lot of speed into this corner. So it's very complete because at the same time, in the very slow speed corners, the car is very agile and is turning quite well. 현대차는 지난 2013년 현대 모터스포츠 법인을 설립한 후 i20 경주차를 개발해 2014년부터 모터스포츠 경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고성능 N 브랜드를 출범시키며 2017년 첫 N 양산 모델을 선보이고 WRC와 TCR 등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뒤로 보이는 아반떼 N을 비롯해 고성능 브랜드 N에는 현대 모터스포츠의 기술력이 담겨 있습니다. 현대차는 앞으로도 고성능 N 브랜드를 중심으로 글로벌 모터스포츠 무대에 도전하고 모터스포츠 기술력을 국내 양산차 모델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모터스포츠를 하면서 모터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미래 기술을 확장시켜서 발전시킬 수가 있고요. 현대 N 브랜드의 양산형 고성능차가 강해지고 그 강해진 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의 일반차 레벨까지도 더 강화시키고 그 상품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큰 목적이 있고요. 현대차는 내연기관 대신 전기 모터를 동원력으로 사용하는 벨로스터 N ETCR을 발표하며 전기 투어링 카레이스에도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지난해엔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으로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초강대국으로 꼽히는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미국의 해양과 대기를 총괄하는 미 해양대기청에서 지난해 미국을 강타한 기후재난 중에 건당 1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재난 사례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재난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피해를 가져다 줬는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는 참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었어요. 산불, 가뭄, 슈퍼 허리케인. 끊이질 않았던 걸로 기억나는데 어땠습니까? 그래서 기후경제학자들은 일단 미국에서 작년에 발생했던 이런 재난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의 대표판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다양한 재난이 발생했는데요. 미국 해양대기청의 환경정보센터는 2022년에 10억 달러 규모의 재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1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던 재난 숫자가 2017년과 2011년 이에 세 번째로 많았고요. 총 경제적 피해 비용도 2022년은 2017년과 2005년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재난으로 인한 총 경제적 피해 액수는 2,060억 달러에 달했고요. 작년 연말에 미국 동부 지역을 강타했던 폭풍이라든가 한파 비용, 그리고 미 서부 지역을 강타했던 대홍수 비용은 일단 이 비용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최소한 1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추가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1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던 기후 현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미 해양대기청은 건당 10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던 총 18건의 기상 현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미국 중부 및 동부 전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 한파 이벤트였고요. 두 번째가 알래스카를 포함한 미국 서부 전역의 대형 산불이었고요. 세 번째가 미국 서부와 중부 지역을 강타한 가뭄과 폭염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미주리주와 켄터키주에서 발생한 대홍수 사건이었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미국 남부와 남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두 번의 대형 토네이도였고요.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가 대형 허리케인이었죠. 피오나, 이안, 그리고 니콜이었습니다. 그리고 10번째부터 18번째가 미국 중부의 대래처를 포함한 9개 지역에서 발생했던 악천후 그리고 우박 이벤트였습니다. 18번의 기후재난에서 적어도 474명의
직간접적인 사망자가 발생을 했죠. 예. 그럼 이 18개 말씀해 주셨는데 주요 기후 재난들의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뭐 2022년에 이제 재난이 발생했던 피해액은 예. 2022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로 환산했을 때 총 1,651억 달러로 추산이 됐는데요. 가장 경제적 피해가 컸던 것이 바로 슈퍼 허리케인 이안입니다. 1,129억 달러였는데요. 예. 두 번째가 서부 및 중부 지역의 가뭄 및 폭염으로 인해서 221억 달러의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1980년부터 시작된 기록에 2022년 재난 기록을 더하며 미국은 총 341번의 기후 재난이 발생을 했고 누적 경제적 피해 비용은 2조 4,755억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미 해양대기 전 해설을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의 많은 해와 마찬가지로 2022년은 사람들의 삶과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높은 빈도라든가 높은 비용 그리고 다양한 극단적인 사건들이 발생했던 해였다라고 말하는데요. 2020년의 기후재난 현상은 이제는 이런 재난들이 새로운 뉴노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는 대형 재난의 숫자가 1980년에서 2020년간에는 연평균 7.9건이 발생을 했는데 최근으로 좁혀서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좁혀보면 연평균 17.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극심해지는 이런 뉴노멀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재난당 1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숫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미 해양대기청은 지난 7년 동안에 예. 약 122건의 건당 1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힌 재해로 인해서 최소 5천 명의 사망자를 냈고 1조 달러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고요. 또 매년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1,000억 달러가 넘는 해가 2017년부터 6년 동안 5번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피해가 급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이 시기의 슈퍼 허리케인인 하비, 또 이르마, 마리아, 마이클, 로라, 아이다, 이안 등 지난 6년 중에 5년 동안 4등급 또는 5등급 슈퍼 허리케인의 영향을 계속 받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 최근 5년 동안 미국의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총 5,955억 달러이고요. 5년 평균 비용으로 환산하면 매년 1,191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보고서에서 미래의 기후변화는 더 많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 숫자를 늘릴 것이며 개별 재난 건당 경제적 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결국 기후변화를 저지하는 것이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예. 미국의 지난해 일어났던 기후 재난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K외도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행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